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김환영, 배현진 씨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전략 공천한다는 뉴스가 화제입니다. 두 언론인은 좌파 진영 언론 탄압의 희생양이라는 게 영입의 변인데요. 정당이 어떤 인재를 영입할지는 그 정당의 당연한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배현진 씨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시기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됐으니 보수 관점에서 그리 주장할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환영 전 KBS 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박근혜 정부 하에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인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사장 선임, 이사장 선출 개입이 폭로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길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했고 대법원 판결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면 박근혜 정부가 좌파가 되는 것이고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언론 탄압 프레임이 필요해도 그렇죠. 한 뼘이라도 비빌 언덕에 있는 사례를 들고 나와야죠. 이렇게 허공에다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면 이건 정신이 나간 거 아니면 사기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사례는 너무 웃겨요. 예. 네, 세월호 보도로 굉장히 당시 문제가 됐었었는데요. 그것들이 기화가 되어서 해고가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김환영 전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해임이 확정이 되고 맞는 사례를 좀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라도.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박 4일 동안 방미 일정 시작했습니다. 대북 특사 다녔던 두 사람은 오늘 첫 일정으로요.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만납니다. 또 이후에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서 미 고위 관계자들에게 방북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급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들 중에 이제 이런 뉴스도 나와요.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 측에서, 문 대통령과 매우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이제 이전에 2번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아예 본인이 사실은 깊숙이 개입을 직접 목격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이게 실패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지속적으로 모든 정보를 단계별로 공유하라고 하겠죠. 예. 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밝힌 바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재 아프리카 순방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 관련해서는요. 기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북한에서 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둘만 만나도 이게 어려운 법인데 완전히 다른 셋이 만나서 지금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한 발만 삐끗하면 다시 원점이거든요. 원점이 아니라 더 나쁜 거죠, 이제. 이렇게 좋아질 듯 하다가 나빠지는 거니까, 예. 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직접 한 겁니다. 살얼음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지금 이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번 봄 한미연합훈련에 미군의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군 소식통을 인용한 건데요. 한미연합훈련에는 미 항공모함이 참여하곤 했는데 이번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때는 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시점에 굳이 긴장을 더
강화하는 걸 원하지 않겠죠. 예. 네, 다만 이 소식통에 따르면요, 미군은 전략자산의 훈련 참여 여부는 오래전에 결정된 거라서 이번에 최근 정적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자존심이 있죠. 이렇게 말해야죠. 원래 예전부터 결정됐던 거라고. 어쨌든 이 시점에서 긴장을 미국 입장에서도 강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하되 항공모함은 참여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뉴스가 나오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대북 특사단의 1박 2일 방북 뒷이야기도 나왔습니다. 4월 말 정상회담 성사 등 정부가 특사단 방북 후에 발표한 6개 항목에 대해서요. 문재인 대통령 제안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과 접견하는 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작한 말인데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라고 합니다. 김여정 부장 갔을 때, 그때 전달이 된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미리 간 거죠. 예, 미리 간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준비를 했을 텐데요. 예. 마인드맵을 그렸겠죠. 이럴 경우 저렇게. 근데 그냥, 먼저 얘기를 꺼내서 다 수용해버렸다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할 것이다.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참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 체제를 완전히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네, 시작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소식입니다. 2007년 대선을 전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 5명이 모임을 만들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요. 어제 저녁 KBS가 보도했습니다. 당선 축하금을 미리 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여기 멤버로는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이 있고요. 또 이성득 전 의원과 김백준 전 기획관이 전담이었습니다. 5인 수금단이죠. 수금단.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당선이 되지 않았는데 매우 준비됐어요. 보니까 역시 네, 당선 수금단. 3주 전부터 예, 이렇게 수금단. 움직였다는데요. 동문 2명이네요. 동문. 예, 동문이 있습니다. 송정호 전 장관하고 천신일 회장은 동문이고 한 사람은 집사고 한 사람은 형이고 한 사람은 멘토라고 불리던 분이 최시중. 예. 방통위원장.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돈을 동시다발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인맥을 활용해서 돈을 낼 기업체를 골랐고요. 그런 다음에 개별적으로 수금을 해서 전담 마크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뉴욕자가가 등장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대버그룹, 성동조선해양 이런 등장하는데 재벌급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듣는 회사들이에요. 대버그룹이나 성동조선해양은 어떤 회사입니까? 예, 다들 그래도 중견 회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휴게소라고 알려져 있는 휴게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대버그룹이 이런 네, 거요? 건설사이기도 합니다. 성동조선해양도 분야에서 중요한 그렇죠. 회사군요. 예. 뉴욕자가만 아니네요. 네, ABC 상사도요, 나름의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을 미리 준비해서 받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억 원 건넸다라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중견 혹은 뉴욕제가를 운영하던 이런 정도의 규모에도 사전에 돈을 받았는데 이 뉴스를 보면 재벌들은 어떻겠는가, 예.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돈을 그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많은데요. 네, 현재 문건이 나온 게 이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굉장히 불러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라고요.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에서 오는 휴대전화 연락 모두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 포스코를 비롯해서 자원해결을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근데
박영준 전 차관이 오지 않더라도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고 이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자신하고는 있지만요. 대선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인 네트워크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모금한 돈을 사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비서관 출신이니까요. 자, 다음 순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만든 비자금 중에서 수십억 원을 2007년 대선에 사용했다라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300억 원 중에서요. 10억 원을 MB 캠프에 유입된 사실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였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공개 소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이것도 뭐 예상 가능한 뉴스입니다. 이제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뉴스가 점점 더 많이 나오겠죠. 예, 지금은 이제 대선 당시에 소위 이제 당선 축하금 혹은 비자금 대선 관련 해서 그 뒷돈들을 뉴스가 지금 나오는 중인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권 해석에 돌입했는데요. 정 변호사는요, 대검 차장이었던 시절에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도곡동 땅 의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지휘한 바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웃긴 뉴스입니다, 이게. 예. BBK, 2007년 때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지휘했다라는 예, 변호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방어를 했다. 당신은 검찰에서 이명박 후보를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직접 수사를 했던 건 아니고 지휘를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게 다 아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분이 당시 이제 처음에는 도곡동 땅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1차 검찰의 발표가 있었고, 그때는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나자. 특검이 출발했죠. 예. 근데 이제 이 정동기 전 검사 현 변호사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의 차명 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후보 시절에 앞길을 터준 사람이거든요. 검찰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때부터 변호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만 하다. 오랜만에 이름 나오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요,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서 네. 이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이름입니다. 네. 그때도 검찰이 아니라 변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황인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도운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전명 데이비슨이라고요. 허위 정치 공작 기억하실 겁니다. 공소장에는 이 전 청장의 혐의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은 허위 정보를 돈을 주고 샀는가 하면 국정원 간부가 국세청장에게 찾아가서 뒷조사 상황을 브리핑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거꾸로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이제 당시에 그 소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했냐 라는 뉴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해서 DJ 비자금 정말 오랫동안 흘러다니던 루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비밀 계좌가 있다라는. 비밀 비자금을 무슨 건물을 샀다는 이런 얘기도 저도 오랫동안 들어왔거든요. 그런 루머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는 건데요. 다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헛소문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결론이네요. 예. 국세청과 국정원이 나섰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심지어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요. 국세청장실에서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작전 상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사정기관들이 이걸 잡아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사실은 기회로 삼아서 뭔가 끝장을 내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안 나왔던 거죠. 예. 그런 사건입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두 개 정도 짚고 넘어갈게요. 예. 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기자회견이 어제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2시간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빨리 검찰 소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입장 발표가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사실은 그게 무의미하죠. 자연인으로 법률 대응만 남았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국면입니다. 안 지사는. 그런 국면이고. 그 얘기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바로 민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남성이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들도 그렇겠지만. 그중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게 남성이 태생적 기득권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남자들은 스스로 이 점을 깨닫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인식할 기회조차가 없거든요. 물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 구조적인 약자였단 말이죠, 여성들이. 그동안 사회 구조적으로 느꼈을 공포를 남자들이 유사 체험하는 기회다.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누구를 막론할 게 없어요, 남자들은.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당연히. 물론 뭐, 거꾸로, 여자도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를 테지만, 이제 그 현상들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남자라면, 뉴스가 어마어마한 뉴스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게 유사 체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가장 오래된 선천적으로 불균형했던 젠더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매우 드문 기회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할 기회 자체가 남자들한테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주어진 거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미투가 가져온 성과가 있다면 평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미투가 가져온 폭로, 가해자에 대해 집중하고 또 피해자가 보호받고 이것도 중요한데 좀 근본적인 얘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이 과정에서 남자들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욕망을 느껴요. 네. 그래도 예. 굉장히 지금 피해자 중심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무서운 것도. 예. 2차 가해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가진 한계가 또 있어서. 예. 거꾸로 여성들도 이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진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따로 시간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런 종류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자, 그렇고 오늘 저희가 미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뉴스죠. 예, 제목만 읽어주십시오. 네. 지난 2016년 탄핵 촛불 집회 당시에요. 군 당국이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서 군 병력을 투입하는 계엄령이나 위수령까지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관련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군 인권센터의 김영남 상담지원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탄핵 정국 당시에 군에서 촛불 무력 진압을 하진 않았지만 모의했다. 뭐 이런 눈보는 그때 있었죠. 예.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이런 의혹이 군 인권센터에서 제기됐는데 근거가 뭡니까? 국방부가 당시 이제 위수령 폐지를 막기 위한 시도를 했었고, 또 현재 육군참모차장인 구홍모 중장이 당시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 시절에 이 무력 진압을 검토하는 회의를 주재했었다라는 제보를 복수로 좀 제보를 받았고, 저희가 이거를 좀 오랜 시간 동안 크로스 체킹을 해서 이 사실을 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크로스가 된 거죠? 복수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복수로. 예, 서로의 얘기가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지를 좀 크로스 체킹 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보 내용과. 당시에 이제 구홍모 중장, 지금 육군참모차장인 이 수방사령관이 실제 주재를 했었다고 회의를 하고요. 주재했는데 이 탄핵 기각이 될 경우에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을 투입시킬 계획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 회의를 주재했었다고 하고, 실제 국방부 내에는 당시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군을 투입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탄핵이 기각되기 전에 군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가 제보가 된 건 아니죠? 네, 그 부분은 네. 이제 어제 그 MBC에서 또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특전사가 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청와대로 시위대가 진입하면 병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또 검토가 있었다라는 또 이야기가 추가로 어제 나왔습니다. 추가로 나온 얘기는 청와대 앞쪽까지 가면 청와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이제 마지막 경찰 라인이 뚫리면 군인이 나간다. 특전사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다라는 또 제보가 굉장히 루머가 아닌 거네요. 당시 그런 루머가 있었고 민주당에서 이제 공개 경고를 하기도 했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뭐 진위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진위가 아니라 그 저간의 사정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파악할 수 없으니까 넘어갔는데, 혹시 이거 자체를 반박하는 제보는 없습니까?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의 뉴스인데, 특전사 투입하고 뭐 군이 무력 진압을 하면 이거는 인명 사고가 나죠. 당연히. 예, 그렇죠. 군인데. 이게 실제로 충격적인 뉴스네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반응이 또 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폭로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희가 추가로 또 제보가 된 내용이 이 당시에 구홍모 중장이 구체적으로 회의 당시에 했던 멘트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시의 대상, 이런 것들이 어제 좀 제보가 됐습니다. 구체적이네요. 예, 구체적인 부분인데요. 구홍모 중장이 당시에 수방사 참모들에게 탄핵이 기각이 되면 촛불을 진압해야 되니 병력 투입 준비를 검토를 해라라는 지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당시에 수방사 참모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조사하면 명백하게 다 드러날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보, 이게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제보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회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게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이면은 자리에 있었거나 뭐 회의록을 작성했거나 뭐 직접 들었거나 뭐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병력 투입을 하는 회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합참이 입장을 내놨죠. 예. 회의록에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내용을 회의록에 남겼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희도 회의록이 뭐 없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합참은 사실 병력 투입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입장을 내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이, 회의는 수방사에서 있었던 거지 합참에서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사에서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입장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이거 군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군을 투입할 회의를 했다는 거는 구테타거든요. 그냥. 예, 친위 구테타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친위 구테타죠. 이건 군이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당시 대통령 대행도 있고, 대통령만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군이 이걸 나섭니까? 실제로 어제 뭐 나온 얘기 중에 청와대 진입 시 특전사 투입 검토도 있었다고 하고, 수방사에서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수방사하고 특전사하고 또 기무사는 이 쿠데타 방지 임무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부대들입니다.
근데 이 쿠데타 방지에 관련돼서는 청와대 경호실이 또 원래는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의에 수방사에서 열린 회의에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인가, 또 보고는 어디까지 됐는가도 차후에 충분히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위수령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위수령 관련해가지고. 현재 이 탄핵 소추안이 그때 가결이 된 이후에 예. 이철희 의원실에서 예. 당시에 그 계엄령이나 이런 논의들도 예. 많이 그 경고가 되고 했던 뭐 상황이 계엄령 얘기도 막 나왔죠. 예. 근데 위수령 얘기가 왜 나오죠? 위수령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 질의를 합니다. 2차례.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위수령은 주무부서가 합참이기 때문에 합참에서 국방부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질의 회신을 하려고. 예. 그때 위수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국방부에서 당시 한민구 전 장관이 위수령 조치로 다시 검토를 해라라고 2번 내려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요거는 아마 문건으로 내부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위수령을 근거로 해서 병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계엄령 같은 경우는 위수령과 다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국회에서 해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병력 동원에 대해서 인가하면 그 국회에 굳이 뭐 동의나 해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수령은 이전에 박정희 정부에서도 그 독재 정권 정권 연장을 위한 이런 수단으로 되게 악용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위수령이기 때문에 네. 위수령을 근거로 해서 군이 투입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당시 수방사령관이 회의를 주재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다. 수방사령관이 실제로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무력 진압이나 또는 병력 투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위수령밖에 당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위수령 폐지를 반대하는 것과 국방부가 관련 있는 거 아니냐. 회의를 주재한 것에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갈래로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하나는 이 위수령을 근거로 누군가가 군을 동원하라고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하였거나, 그죠? 혹은 그게 아니라면 수방사령관이, 당시 수방사령관, 구본부 중장이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엄청난 일인데, 이게 근데 조사만 가지고 밝혀지겠습니까? 이 당사자들이 지금 현역 아닌가요? 당사자들 중에 이제 구홍모 중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육군 참모차장입니다. 나머지 관련된 분들은 현직 군인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거는 내란 음모나 내란 예비에 해당할 수 있는 굉장히 그렇죠. 중대한 문제라서 감사관실에서 뭐 조사를 하는 것도 조사지만 국방부 감사관 가지고 되나요 이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가 자체 감사해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뭘 더 합니까? 야 지금 추가적인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제 또 추가적인 제보가 있어서 구홍모 중장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건데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확인을 하고 뭐 발표하는 뭐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군을 투입해가지고 당연히 광주가 생각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뭐 전두환 다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게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더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지켜봐야 될 뉴스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못해가지고 시사인의 김원지 기자도 옆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됐죠. 근데 이분이 로키드 마틴의 로비를 받아 구체적으로 1억
때에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얼마 전에 불거졌었죠.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자꾸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이 문제에 관한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관진 안보실장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를 모시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어제 불거져 나온 뉴스 수방사가 네.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탄핵 기각 기점으로 해서 군을 투입하려고 했다. 네. 그런 제보를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받고 지금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 회의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 예. 이 얘기를 잠깐 다뤘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네. 나오신 김에? 예. 이제 광화문에서 100만 명의 네. 그 시위대가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1월, 12월. 네. 예, 12월에는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요. 네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광화문은 온통 시위장으로 변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말이면은 이제 합참 상황실에서 대기하면서 네. 소요 상황을 체크하고 시위 상황이죠. 네. 예, 체크를 하고 또 군의 예하 부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용어가 생소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대전복 부대라고 있어요. 대전복. 대전복 부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렇지. 세력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예, 먹는 전복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전복.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시위로 인해서 국가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막는 군부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입니다. 이게 수방사 혼자 기능이 아니라 저는 수방사가 그 자체 판단으로 그 회의를 했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광화문의 시위 사태가 격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전복 회의를 한 것이고 네. 그 대전복 회의는 수방사가 회의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수신처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그게 청와대 경호처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청와대 지금은 경호실이죠 아마. 경호실이 주관이 돼가지고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 같은 부대들이 유사시에 군을 투입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어떤 체제를 상시적으로 갖춰놓고 네. 이런 어떤 정권 보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정치성이 높은 부대들이 유사시에 민간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로 이미 지정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총기 발사도 허용이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참 이거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은 어떤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가능하겠죠. 일단은 대통령이 그것을 발동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런 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박정희 때 만든 위수령, 또 네. 계엄제도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군의 그 임무와 기능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기능을 보면은 첫 마디가 국가를 보위하고 네. 이렇게 나가거든요. 국가 보위는 맞지만 정권 보위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권 보위인데 이것이 어떤 그 격화돼서 무정부 사태가 될 경우에 군은 대비하겠다. 촛불이 무슨 무정부 사태입니까? 매우 질서 있고 아무런 사고도 없었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유리창 한 장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그 거대한 군중이 모였는데 거의 폭력 사태 없이 질서정연하게 사실은 80년 광주도 그랬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불안하게 보고 소요 사태라고 보고 국가가 전복되는 요인이라고 그러니까 국가 전복이 과대 해석을 하는 네. 게 정치 개입하는 첫 번째 그 경로죠. 자기를 국가로 보니까 그런 건데. 예. 네. 네. 그래서 특정 정치 집단이 이건 국가 위기 사태라고 정권 위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군을 투입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네. 그리고 수방사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수방사뿐만 아니라 특수사 기무소가 다 관여했을 수밖에 없는 체제고. 네. 그런데 이제 관여한다 그러면 전 청와대 경호처로 봅니다. 그리고 그 수방사가 그런 회의를 단독으로 열 수는 없고 그걸 보고할 곳이 지휘 체계,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파헤쳐야 되는 거네요. 인권센터가 매우 그 소중한 폭로를 했는데
그것이 자칫 수방사령관의 개인의 일탈로 몰고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한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국가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네. 이런 어떤 안보 세력 내에 그릇된 관점이 존재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당시 그러면 경호처라고 저는 봅니다. 예, 경호처하고의 연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경호처는 단독으로 판단했는가? 이 문제가 또 남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기 보스가 예.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사태에서 청와대는 거대한 그때 농성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인조가 남한산성 쫓겨가듯이 그렇게 갇혀 있는 세계였습니다. 청와대가. 네. 그러면서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구성했을 것이고, 또 대통령을 보호하는 말하자면 정권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상과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던 시기죠. 그렇다고 경호처장이 이런 군을 민간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구상을 단독으로 한다는 것도 이게 너무 상상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경호처 이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상은 없죠. 이거는. 예, 아니, 청와대 시스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경호실장은 비서실장 지위를 안 받아요. 이거는 그런 회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네. 했다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끝까지 밝혀내야 되겠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그래서 그 회의를 한 사람 전체에 대해서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이게. 예, 수방사령관의 일탈로 몰지 말고 너는 누구 지시 받고 했냐. 이래가지고 그 시스템 전체를 일단은 그 감사 대상으로 해야 되고 조사 대상으로 해야 되고 한민구 장관의 역할까지도 규명해내야 됩니다. 국가를 보위한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야, 이거는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은 했어요, 다들. 왜냐하면 그 당시 태극기 집회에 그 카드들이 계엄령을 계엄 선포해. 예, 선포라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이제 레토릭 구호처럼 저쪽에서 나오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주 우발적인 그 불행한 사태가 단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었다면 있는 네. 이런 대목은 뭐냐면은 당시 주말 시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청와대 근방까지 행진을 허용했어요. 그렇죠. 점점점 그 접근 거리가 짧아졌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총리 공간 앞까지 갑니다. 예, 예. 거기가 이제 청와대 초입이에요. 맞습니다. 그 앞에까지 가는데 만약에 그때 법원이 그 행진을 허락하지 않고 시위대는 행진을 시도하면서 네. 그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인 동십자각, 예. 그 광화문이 이렇게 크게 네네네. 보이는 그 동십자각 앞에서 만일에 그 충돌이 벌어졌을 때 예. 이때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을 겁니다. 하다못해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든가. 네. 그 동십자각이 예. 87년 6월 항쟁 때 군의 발포선이었어요. 거기가 뚫리면은 발포한다였죠. 근데 당시에 그 지점이 뚫리지 아니하고 예. 그 군에선 발포가 없이 된 건데 그때 이번에 수방사와 했던 유사한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그걸 넘어서 청와대로 진입하면 실탄 발사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평화적 6월 항쟁이 아닙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양상, 뭐 4.19 혁명 비슷한 양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군은 똑같은 불행한.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법원이 아니 그 행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허락을 해주니까 법원 판결을 받고 그 동십자각을 넘어선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총리 공간 앞까지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 저지선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경찰 위주로 돼가지고 그런데 그 만약에 법원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면은 또 사태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시위대는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점들은 우리가 무수히 이제 경우의 수로 그 봐야 더욱 무서운 거는요. 예. 그 아주 일반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모인 그런 시위대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을 뛰어넘어서 갈 일이 없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만들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차량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시위대를 투입했다고 상상해 보면 그것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광화문 촛불 시위가 아주 저는 위대한 시민의 무혈,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100만 명의 시위가, 촛불 시위가 이렇게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또 합법적으로 그 목적을 성취했다는 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천운이 있는 겁니다. 천운이. 아슬아슬했네요. 네. 지금 수방사 회의, 기무사 특전사 이런 얘기 나오고 경호처 얘기 나오고 발포 얘기 나오니까 네. 정말 아슬아슬한 선을 타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오고. 아니 87년엔 계엄령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 조금만 더 사태가 악화됐으면은 80년 광주와 비견되지 않는 참극이 벌어질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어떤 몇 가지 접점이 평화적으로 해소됐기에 망정이지. 우리가 이런 수방사 회의 사례를 보면서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이제 군의 대전복, 예. 소요 사태에 대한 어떤 군의 임무 기능은 완전히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 요인을 항상 안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저는 이 회의했다는 자체, 지금 회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회의했다는 자체가 밝혀지면 그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조리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다시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게. 네. 근데 우리 주제는 김관진인데 이게. 경호실 개혁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이 얘기 길어져가지고. 김관진 진짜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글쎄, 그분은 잘 빠져나가셔. 네. 자, 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되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3부에 잠깐 쉬었다가 조금 하고 가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석방이 되신 분이고 기각이 또 되신 분인데. 저희 방송에서도 빠져나가시면 안 되죠. 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로키드 마틴에서 1억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셨죠, 사실? 로키드 마틴에서 1억을 받은 게 아니라 국내 업자한테 1억을 받았는데 그게 로키드 마틴에 일을 해주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김관진한테 갔다. 그렇죠. 요 얘기니까 자꾸 우리가 얘기를 잘못하니까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맨 뒤에는 로키드 마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로키드 마틴하고 관련성이 있죠. 그런 이야기는 이미 진작에 아셨죠? 이건 2010년경에 이미 미국의 FARA, 로비스트 등록협회, 법무부 산하에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로비가 합법이니까. 리빙스턴 컨설팅으로부터 받은 용역 수주 내역이 $8만 내역이 뜹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10여 명, 군 장성, 또 국방부 관료들하고 면담 일정 계획이고 그걸로 이제 리빙스턴이 상당의 어떤 피를 한국 업자로부터 대납을 받았다. 그다음에 받은 돈의 일부는 리빙스턴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김관진한테 직접 체재비로 현금으로 전달이 됐다. 그게 아파트 렌트비입니다. 그다음에 골프 비용, 그다음에 인근에 또 요트 여행 이런 비용을 된 걸로 돼 있어요. 거기 이미 나옵니까? 아니, 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안 나오죠. 그러나 미국의 액수는 나온다. 액수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출한 내역을 밝히게 돼 있단 말이죠. 등록을 하는 로비 단체니까. 그런데 그 용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유력자 면담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생활비죠, 렌트비, 그 다음에 유흥비죠, 요트 여행, 골프. 공식 로비 비용으로 로비가 합법이니까 등록할 수 있는 거 말고 등록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한국의 철강회사 사업을 하다가 미국 건너간 사업가가 김관진한테 이 돈을 댔을까? 그러니까요. 그 배경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데 거죠? 둘이 아는 사이냐? 그 업자가 원래 김관진하고 잘 지낸 사이냐?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 업자를 김관진한테 소개해준 제3의 인물이 또 존재하는데 이분이 이제 건설 브로커를 하는 국내 이모 씨로 돼 있고 육사 38기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 재향군인의 군인공제회에 어떤 자금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일종의 에이전트 브로커입니다. 자세하시는군요. 예, 그분이 나중에 군공사를 수주해서 김관진 당시 전 합참의장이 장관으로 왔을 때 특혜를 받습니다. 아하, 그렇게도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니까요. 공짜는 없죠. 그러니까 김관지 재향군인회나 군인공제회 같이 이렇게 예비역 장교들의 어떤 스폰을 받아서 어떤 차기 장관감으로 관리된 사람이에요.
김관진은. 요거 말고도 또 다른 혹시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니 뭐 이런 스폰서로 얽히고 얽힌 그 사회의 내막은 복잡하지만 제가 그 대통령이 있군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 김관진 장관이 이제 부임하고 난 뒤에 아니 점점 재밌어지는데 왜 락히드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왜 락히드? 그러니까 로키드 요거 3부에서 예. 김종대 의원과 함께 김관진 전 안보실장 1억대 로비 관련해서 이 로비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 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2부에서 저희가 김관진 전 실장 이후 1억대 로비의 뒤에 있다고 하는 로키드 마틴 그 로키드 마틴 제품이 크게 증가했다. 네. 예, 요게 중요한 거죠. 예. 실제 크게 증가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락히드 무기를 산 것이 그럼 잘못된 것이냐. 좋은 무기 사야죠. 좋은 무기는 사야 돼요. 저는 그 점에서는 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예컨대 김대중 정부 때는 전부 보잉사 제품이에요. 뭐 F-15K, 아파치 헬기 샀다 하면 다 보잉사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전부 락히드입니다. 그 락히드와 보잉은 1, 2위 업체로 한국에서 10년 단위로 패권이 서로 임무교대 패권이 교체돼 왔어요. 언제는 보잉 싹쓸이, 언제는 락히드 싹쓸이. 그 10년이 이제 주기가 지나가지고 이번에 락히드 차례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감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락히드의 그 무기 구입은 상당한 석연치 않은 이제 대목을 드러내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그 대목이 뭡니까?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이 2년에 걸쳐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 시험평가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입찰까지 끝낸 전투기 사업에 차세대 전투기 보잉사 것이 결정이 됐어요. 이미 결정됐는데. 네. 마지막 가격 입찰을 통과한 게 보잉사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F-15 사일런트 이글이죠.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두들겨 없고. 두들겨 없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그럼 앞에 2년간 해왔던 건 다 무효란 얘기인데.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종 변경을 장관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서서 실무부서가 했던 걸 완전히 무력화한 다음에 뒤집어 엎는 방식.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때가 바로 김관진 안보실장이 장관일 때였죠. 예, 2013년 9월에 그때 추석 연휴 때였습니다. 이때 세간의 관심이 잠잠한 틈에 국방부는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무기 체계를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을 개별 접촉을 해서 방위사업청이 올린 보잉사의 전투기 그 구매안을 부결시키고 일주일 만에 이거를 새로 사업 계획을 짭니다. 그때는 이미 락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에 유리하도록 사업 방향을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예 구입 조건을 바꿔서 락히드 마틴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격적으로 바뀌는데 이때 김관진 장관이 아무리 제왕적인 장관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왜 혼자 청와대의 양해하에 우리나라 방위사업법에 의하면은 주요 무기 체계의 최종 제각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대통령한테 결재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한테 가서 제가 받아야 되는 걸 자기가 임의로 막 국가 정책을 바꾼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움직인 것이다. 사실은 청와대 쪽에서 락히드 쪽의 어떤 그 무기에 경도된 이런 신호들이 끊임없이 국방부로 발신이 됐습니다. 제가 그게 바로 그 중에 한 인물이 정호성 비서관이라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정호성 비서관이 그 루트에 있었다? 예.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그 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관계없고 자기가 이런 데 끼일 사람이 아니죠. 정호성 비서관 하면은 3인, 먼거리 3인방이고 그럼 최순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청와대 회의에서,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사업 보고를 하는 자리에, 정호성 비서관이 F-35가 좋은 비행기 아니냐. 자기가 뭘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방사청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어요.
네, 그게 방사청 관계자한테 제가 들은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부적절한 행태가 나왔느냐? 네. 그거는 대통령 또는 어떤 청와대가 이미 락히드 쪽의 제품으로 경도된 신호를 감지하고 네. 그 의사를 실무부서에 전달한 거 아닌가? 이건 추론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그렇게 언급했다면 군에서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방위사업청이 영향을 받죠. 당연히요. 예.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호성 비서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었다는 방사청 관계자의 제가 증언을 듣고 사실은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청와대에다가 락히드 제품을 인풋을 시켰다. 그런데 그 전달 2013년 9월에 이제 사업이 뒤집히지만은 8월까지만 하더라도 역대 공군 참모총장이 공군 전투기는 락히드의 F-35가 돼야 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한테 올립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벌컥 화를 냅니다. 아니 역대 공군 총장이 뭔데 국가가 하는 일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느냐. 합법적으로 다. 공군이 제일 잘 알죠. 그거야. 아니 그런데 합법적으로 다 몇 년에 걸쳐 검토한 사업을 네. 왜 총장들이 뒤늦게 뒤집고 나서서 집단 행동을 하냐 말이지. 네.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락히드의 F-35가 뭔진 몰랐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어느 순간 인풋이 그런데 들어갔네요. 한 달 사이에. 인풋이 들어갔네요. 네.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김관진 장관은 척해익을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서 해외에서 귀국을 하루 앞당겨서 하면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다 소집해놔라. 네. 이러면서 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의 전력자원관리실장이 간사 역할을 맡으면서 그 방위사업청에서 올린 사업안을 부결시키는 이런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동시에 미국의 라비스트 그 락히드 마틴과 직접 계약된 미국의 라비스트 업체 코헨 그룹이 그 윌리엄 코헨이 회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미국 국방 전직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미 또 국방부 차관보를 대동하고 국내에 여러 가지 요로 자기들이 뭐 한국 인맥이 많으니까 전방위적인 이제 그 F-35 로비가 막판에 거의 절정에 달하고 있고 그래서 기종 변경될 당시에 이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직접 뭔가 갔으니까 네. 정호성 비서관이 전투기에 대해서 뭘 합니까? 네. 정호성 비서관의 뜻은 대통령의 뜻인 것인데 네. 당시에 네. 대통령이 전투기를 또 뭘 합니까? 누군가 인풋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인풋을. 네. 누가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최순실 씨인가요?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최순실 씨가 무기에까지 개입했느냐에 저는 사실은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게 네. 그 최순실이 하는 짓은 일종의 그 강남의 양아치 이렇게 남의 삥 뜯고 표현을 그렇게 예, 그런 어떤 것이지 이런 고급 로비스트를 할 실력이 됐을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정도의 실력을 갖췄느냐. 국회의원으로서 좀 표현을 자제해 주셔야 되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최순실의 비리가 액수가 커서 우리가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4대강의 22조 처박은 거에 비하면은, 자꾸 부적절한 용어에 비하면은. 저를 보내시려고, 일부러. 예. 그거에 혹시 비하면 액수는 작아요. 미는 진행자 있으십니까?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예. F-35에 해당되는? 예. 그런데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말이 험해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보면 험해지죠, 또. 예. 어떻게 고운 말을 씁니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일까지 할 만한 고급 인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법이 예. 이건 진짜 강남의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 수법 자체 그 문제에 분노한 것이지 액수로 따지자면 과거 역대 대통령의 그 천문학적 비자금이나 권력형 비리에 비하면은 결코 뭐 압도하는 규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돈만 생각하고 전투기가 뭔지는 관심이 없고 돈을 주니까 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의심은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인데. 합리적 의심인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등장하면서 확 의심이 드네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밝힐 일인 거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최순실 쪽으로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3의 다른 비선 라인도 있다고 봅니다. 린다김 이름도 거론됐었는데 혹시 린다김 채널이 그 이름이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린다김하고는 사실은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로서 오랫동안 관계를 잘 해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봤고 예. 또 상당 부분은 사실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사실이라는 거는 그 채널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린다김 채널도 당시 존재하긴 했다. 예, 존재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린다김 씨가 당시 뭐 이 목적인지 아닌지 하고는 무관하게 청와대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분명히. 그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예. 당선자 신분일 때 예. 박 대통령 자택에서 예. 또 대통령이 됐을 땐 안가에서 그다음에 한참 대통령이 지난 뒤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다 각기 만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특검 조사 중에 하나가 최근에 린다김 씨는 마약으로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나왔죠. 예. 그리고 린다김이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갔죠. 예.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감옥의 선후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같은 서울구치소였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특검이 린다김이 수감된 그때 대전 인근의 그 교도소로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뭐가 나왔나요? 특검이 가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조사 결과는 우선 린다김 씨는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하면서 면회를 거절했고, 그 뒤로 몇 번 특검이 시도를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은, 로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박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는 맞다. 거기까지는 맞다. 네, 맞다. 그러면 자, 오늘 나온 얘기만 정리하면, 린다김이 로키드 마틴의 채널이었던 건 맞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다. 예, 그런데, 지금 규명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느냐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린다김이 로키드 마틴의 채널이었던 건 맞다. 박 대통령과 사적 관계가 오랫동안 있어서 청와대를 드나드는 것까지도 맞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갑자기 로키드 마틴으로 선회한 것까지도 맞다. 네. 근데 이 연결고리가 과연 결정적이고 유리했느냐는 모르겠다. 네, 그건 모르겠다. 연결고리가 아주. 아니, 자, 그러면 종합을 해서 간추리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불과 8월까지는 이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다 9월에 뒤집히었을 때, 예. 뭐 정호성 비서관의 이상한 말이 나왔을 때, 예. 그 한 달 사이에 가동된 라인은 3개로 종합이 되는 겁니다. 3개. 예. 첫째는 첩케이글 국방장관과 김관진 라인이죠. 김관진 라인. 정부 측에서 미국이 아예 정부의 정책으로 F-35 구매 압력을 넣은 거. 3트랙이네요. 네. 네. 그래서 김관진이 급해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만 만나고 오면은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뒤집고. 예. 자, 이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미국의 로비스트를 향한 어떤 국내의 무기 로비. 직접 미국 로비스트들이 국내에 들어왔었죠, 그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윌리엄 코엔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거액의 로키드로부터 용역 수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연봉들이고. 그렇습니다. 직접 연봉 한국의 인맥이 가장 두터운 층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자 권력. 비선 라인이죠. 그게 이제 린다김이냐 아니냐는 특정할 수 없으나 예. 린다김이 당시 채널이었던 건 맞다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건 확인하신 거죠. 아니 뭐 본인한테. 린다김 본인이 그렇게. 예. 그런데 관계가 오래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집요하게 질문을 하니까 예. 이제 시인을 한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린다김 씨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여건이 안 좋았고 또 굉장히 이제 주변 관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한 겁니다. 원래 안 하시던 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간 거고. 그래서 정권 후반부에는 접촉이 안 됐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의 공백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망설여집니다. 혹은 린다김으로부터 혹시 여기 정호성 비서관이 등장한 걸 보니까 이건 추론입니다. 린다김이 그렇게 약간의 공백이 생길 때 누군가 토스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이제 전반기의 주요 무기 도입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예. 이후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어도 저절로 굴러가는.
예, 락히드로 이런 상황까지 됐으니까 길을 뚫어버렸으니까요. 예, 길은 이제 뚫렸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초기 과정에서의 몇몇 모종의 역할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린다 김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로키드 마틴의 채널이었던 건 맞다라고 직접 인정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채널이었다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원래 린다 김 씨는 락히드하고 수십 년 관계예요. 전 세계 로비스트 중에 린다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건 여러 차례 확인을 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되고 그 시점 하필 로키드 마틴으로 선회하는 거하고는 연결해서 처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결정적인 역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거기까지. 그건 모르겠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검이 당시의 조사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 그죠, 이거는. 결국 밝혀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방사는 액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F-35가, 그래서 덩어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7조 8천억 원입니다. 7조. 네. 그런데 그건 비행기 구매 비용만 그렇고 그 뒤로 업그레이드하고 후속 군수 지원하고 해가지고 그 땅 짓고 헤엄치는 후속 사업들이 락히드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죠. 그게 곱하기 3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3. 대개 무기 도입보다 무기 운영 비용이 3배가 더 들어요. 일단 샀으니까요. 네. 일단 샀으니까. 아니 우리가 프린터 하나 공짜로 준다 그래 넝큼 받았는데 그다음에 토너 안 사고 100입니까? 그거죠. 계속 그 토너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짜인 줄 알고 좋아했지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공짜도 아니지만 그 뒤에 또 논한다 그러죠. 그런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의원님? 네. 당분간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요. 왜요? 오늘 스토리가 아주 순도가 높습니다. 5분만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 빵빵 터지고 가시네요. 그래요? 워낙 바쁘신 분이지만, 또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게 바쁘시지도 않습니다. 아니, 또 말씀을 고로고로 하시면은 제가, 몸값이 또 자꾸 올라가다가. 군인권 센터도 그렇고요. 이 뉴스도 팔로우업이 계속 될 것 같고, 로키드 마틴도 오늘 다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대 의원 얘기가 워낙 중요한 얘기였어요. 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으로만 가지고 있던 린다김, 뭐 비선 쪽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제가 듣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린다김이 차널이 맞다. 하지만 얼마나 결정적 기여를 하는지는 모른다. 그건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관여한 거는 매우 강하게 의심이 드네요, 이제는. 예. 더군다나 자주 드나들었다지 않습니까? 그것도 밝혀진 사실이죠. 거론됐었지만 누가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린다김을 사적으로 오랫동안 아는 김종대 의원이 맞다고. 내가 그렇게 직접 들었다고 당사자로부터. 이렇게 되면 뭐 뉴스죠. 자, 플란다스 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저녁에 제 기준으로 보면 한 회원이 2만 명을 돌파했고요. 2만 명이요? 이제 어제부터 우리 계좌를 열었거든요. 열었습니까? 드디어? 열어가지고 어제만 한 1,000명 가까이 지금 가입을 했고 지금 들어온 돈이 한 4억 한 5천 정도? 4억 5천이요? 근데 제가 나올 때까지 기준이니까 아마 훨씬 더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저녁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직 그게 열렸다는 자체를 안 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방송을 듣고 나면 또, 내가 기다렸는데 참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항상 이제 뉴스 공장이 나가면은 회선이 지금 다운이 되고 그렇죠. 그렇군요. 플란다스에게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끝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은. 여차저차한 사정은 이제 지난 방송을 들어보시고 현재 기준으로 플란다스의 개가 다음에 독립 카페를 만들어서 플란다스의 개주할 때 개를 치시면 검색이 되고요. 이제는 다시 회원과 모금을 시작했다. 자, 혹시 플란다스의 개 관련하여 뭐 고지사항이나 알려주실 게 있습니까? 우선 그 플란다스 개 회원으로 가입을 특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은 회원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 번호를 가지고
입금을 할 때 보통 입금할 때는 송금인의 이름을 쓰는데 네. 그 회원 번호를 쳐주셔야지 여기 됩니다. 어려운 대목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어렵지 않는 것이 들어가서 보면 안내가 따라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네. 어쨌든 주의하실 것은 보통은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플란다스에게서는 앞으로 회원 전체를 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네. 번호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돼서 예. 주어진다. 예. 그 치게 되면 예. 핸드폰으로 예. 그 번호가 와서 알려줍니다. 하란 대로 하면 된다.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특이사항이다. 네. 네. 주의사항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게 한 분이 많은 금액을 넣으시면 사실 금액을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이 참여를 못하는 기회를 뺏는 게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걱정하시죠. 이제 기억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시는 것 같다. 전번에 저희들이 해본 결과는 그러니까요. 그때하고 좀 상황이 또 달라서요. 예. 그건 나중에 말씀하셔도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말씀하시죠.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나중에 말씀하실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막을 수도 없어요. 본인의 마음. 예, 그렇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공지사항이 있고요. 예. 이게 잘 돼서, 앞으로 남은 것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을 쓰기 때문에. 네. 포토라인을 쓰고 나면 요 앞에 얘기했던 도대체, 이 구조적 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방산 비리라든가. 네. 자원외교라든지. 김종대 의원하고 얘기한 것도 결국은 방산비인데 네. 이게 진짜 덩어리가 크고 액수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100억대거든요. 지금. 네,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그렇죠. 네. 네. 직접 입증 가능하다고 이제 검찰이 판단한 건 100억대인데 100억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했던 큰 의혹이 많은 사건들에 비하면 껌값이거든요. 껌값. 예. 그걸 해야 되는데 플란다스의 개가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플란다스의 개에 관련한 고지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검색하면.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혹시 잘못 기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근무 시간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8시부터라든지 7시 이후에 그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안 받는다고 또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서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안내를 해드리니까 좀 그 사이에 좀 전화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총장님, 그건 그냥 게시판 정도에 고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하게 알릴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정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예. 요즘 들어서 집중하고 있는 게 패턴이에요. 패턴. 공식 패턴. 이게 이제 한번 그 모양으로 성공하면 그 틀을 계속 쓰게 마련이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패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데 포스코의 수상한 어떤 투자라고 말하자면 이 돈 빼간 게 거의 확실한. 예. 빼기 위한 투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실패를 이미 예정한. 예. 그런 투자나 자원외교나 비슷하다. 네. 자꾸 케이스를 많이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런 패턴이 있구나. 예. 공식이 이제 점점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공식들이 존재한다. 이게 점점점 특징들 찾아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김총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그렇죠. 활용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공권력을 이용하고 국가 예산이나 공기업에 또는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주인 없는 기업들을 이용해서 해외에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해외 자회 해외에요. 예. 큰 거는. 예,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다가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다 해놓은 경우에는 사실 찾기가 힘들죠. 추적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자원외교라는 특징 자체가 이게 자원이 이걸 파봐야지 알잖아요. 오래 걸리고요. 예, 채굴을 해봐야 되고. 해외에 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있고. 그럼 한 정권이 끝났는데 5년인데 그 5년 이내에 안 나오도 다음에 우리가 지금 팔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안 나왔지만 10년 정도 파봐 나오게 돼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설사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형사건이나 조사건이 미치질 못하죠. 이게 공소시효도 지나버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에 있으니까 수사권이 미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안성맞춤입니다. 해외와. 예. 그리고 또 해외 이 자원외교는 특징이 그 해외 기업들하고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꼭 끼워요. 해외 기업을. 끼우죠. 그리고 그 해외 기업을 끼운 데에 막대한 이익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해외 기업 중간에 이제 자문사나 운용사들을 예. 자기 실세들하고 각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하죠. 김백준 씨의 아들이 근무했던 메릴린치라든지. 메릴린치가 그 자문 기업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든지 그다음에 또 이상득 씨 아들이 근무했던 맥커리라든지. 맥커리가 등장하기도 예. 하고. 그런 기업들이 중간에서 그 자문사를 하거나 운용사를 하면서 예. 그런 일들을 벌리게 되도록 이 해준 거죠. 일을 마땅히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중간에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예. 평가 보고서를 내죠. 이 돈에 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고서가 뭐 며칠 만에 급조해서 그러니까요. 나오죠. 예. 뭐 4조짜리 보고서가 5일 만에 나오고. 예. 그거는 그 정도 페이지 숫자가 나오려면요. 그거 페이지 숫자가 5일 만에 나오려면 뭡니까? 파워포인트 하는 데만 그만큼 걸립니다. 그 정도 장수를 그렇게 만들려면. 근데 5일 만에 뚝딱 나와요. 마치 기획됐던 것처럼 그냥 갖다 주는 거죠. 예. 자, 그런 공통점이 있고,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살 필요 없는 회사를 꼭 산다. 끼워서. 예. 사실 그 현지에서 보면 다 부실 기업으로 이미 판정이 난 더 이상 여기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정이 났다고 이미 돼 있는 것을 가서 굳이 사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회사로 직접 돈을 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지 예. 돈을 뺄 수 있는 회사로 선정된 것이 거의 틀림없이 보이는 예. 페이퍼 컴퍼니나 아니면 가격이 빵원에 가까운 네. 그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같이 산 날이 1달러에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베스트는 1달러에 산 건데 우리는 그걸 1조에 사죠. 1조에 사고 또 운용하는 운용 자금을 또 1조 정도를 넣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팔 때 또 1조 주고 팔죠. 3조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1달러에 산 것을 우리는 1조에 사서 1조를 투자하고 계속 넣어서 총 3조의 손해를 보고 그 회사를 팔아치웁니다. 영원에. 네. 영원의 가치에 가깝게. 포스코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포스코에서도 살 필요 없는 회사를 샀는데 알고 봤더니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가 1,400억대를 붙죠. 예, 1,400대 붙고 나중에 팔 때는 빵원이죠. 빵원에 팔죠.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은 거기다 붓고 그 회사와 함께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는 알고 봤더니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 1,400억을 투자한 회사가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저는 이런 게 묻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린 이유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다시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이 기자분들이 관심 있는 이쪽으로 지금 전부 다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근데 기자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에 있죠. 그다음에 회사들하고 관련된데 회사를 막 한 사람도 아니고 회사잖아요. 회사를 상대로 외국에서 무슨 장부를 내놓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돈을 팔려서 사라져버린 회사들, 영원에. 땡 처리되어 있는 회사를 추적하기도 어렵고요. 취재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근데 이미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 뉴스도 잘 보도가 안 되거든요. 네, 화제가 안 되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미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수사도 해가지고 이미 일부는 예방주사를 다 놔놨다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 문제 삼을 것처럼 수사가 됐다가 나중에 보면 다 무혐의나 또는 뭐 집행유예나 해서 지금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또 문제가 없는 것좀 포상까지 해가지고 상까지 주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포스코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1,400을 때려붓고 빵원으로 팔고 결손 처리해버리는 이런 일에 관여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다 진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이게 왜 화가 안 나고 왜 그 기자들의 주요한 취재 대상이 안 되는지 이해가는 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 취재할 수 없으면 보도라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제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면 분명히 내부 고발자가 나올 거고 또 그 커밍아웃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희하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 방금 산토스 케이스인데 포스코의 산토스 투자 케이스는 PD수첩이 한번 다뤘는데 이게 화제가 잘 안 됩니다. 네. 어제 보니까 블랙하우스에서도 그걸 다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에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수십 번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첫 사례죠. 사실 여러 건 있습니다. 포스코에는. 그러니까요. 아주 많은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해먹었을까. 누군가가. 네. 그 누군가가 얼마나 해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갑질 논란 할 때 등장하는 액수나 또는 우리 사회 그런 문제도 다 고쳐야 하죠. 당연히. 예. 그 액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돈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근데 아무도 따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사는 더 심하죠. 예. 공사는 한번 이렇게 딱 물려서 지금도 돈을 막 넣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 3사 또는 4사라고 이야기하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강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이런 데가 지금 참 이런 것들이 다 물려 있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수사를 하든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덩어리인데 자원공사는 자원액은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큰 돈이 밖에 나갔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무감각해진 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계속. 네. 네, 계속 짜다서 패턴도 찾아내고 포스코 케이스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분들이 또 구역까지 나눠가지고 아마 그 역할 분담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별로요? 예.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서는 주로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 패턴을 발견하셨어요? 예. 보니까 그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을 갔는데 지금 카자흐스탄 쪽에도 제가 상당히 의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동이나 지금 그쪽에도 원전하고 관련한 박영준 아프리카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죠. 박영준 아프리카. 박영준 전 차관. 이상근 성님은 중남미. 예. 이런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지역을 나눠 가지고 전부 다 따라갔는데 지금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상득 씨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대동을 해 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포스코가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그 지역구면서 자기 주머니처럼 활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예. 거대한 액수가 사라진 거 계속해서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이게, 자원외교가 오래된 이슈여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액수도 크고 복잡해가지고. 네. 잘 뉴스가 안 되기도 하고 관심사에서 빠져나가는데 계속 붙들어서 관심사에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홍구 청장님이었습니다. 워낙 제가 포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한 실시간 속보가 있어서 그리고 잠시 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고요. 속보는 뭐냐면 김정은 트럼프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 하자고. 속도가 너무 엄청나네요. 예. 그러면서 핵실험, 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비핵화 의지, 또 밝혔다고 하고요. 방북 초청장을 보낸다고요. 계속 CNN, 폭스 이런 곳에서 미국에서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면담 결과를 잠시 후 9시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엄청난 크기의 뉴스가.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이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몇 번 확인했듯이 대단히 과감한 제안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본인의 중간 선거로 생각하자면 작년부터 이어진 세계 위기를 드디어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등극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다는 생각 들고 그런 속보가 있습니다. 예. 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음악이 말이죠. 약간 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오프닝 음악 같은. 이게 뭐였지? 장고. 산타 에스메랄다의
거예요, 아마 이게. 하여튼 네. 약간 서구 영화 서준하고 안 맞는 음악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황교익입니다. 예. 네. 지금 권총 대신 국자를 들고 나오시는 표준 선생님. 대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김정은과 트럼프 북한 방문 요청 이 속보가 계속 떠요. 계속 뜨고 있어요, 계속. 예. 미국에서도 속보고. 너무 큰 뉴스네요. 흥분되는 일이라서 이게 지금 남북미 간의 관계들을 갖다가 일거에 해결하는 이런 일이 될 것 같아서 물론 마지막 단계가 정상회담이겠죠. 네. 근데 이제 일단 제안이 갔다는 거죠. 그렇죠. 제안이 가면 이제 미국에 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특사단이. 그렇죠. 특사단 사이드에서 혹은 미국 사이드에서 공식 발표가 뭐가 있겠죠. 근데 이거 자유한국당에서 논평 내놓을 게 하나가 딱 떠올라요. 어떤 거요? 믿지 마라. 아니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특사냐. 김정은 친서를 들고 왜. 아니, 예전에는 코리아 패싱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열심히 코리아 패싱 아니고 역할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그게. 셔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아마. 논평 안 보죠. 그 가끔씩 예언을 하거든요. 상상력 기대해보고, 속보가 워낙 면담 결과를 발표한다는 겁니다. 면담 결과를. 면담을 했으니 그쪽 메시지를 받았을 테니까요. 예, 그러겠죠. 이제 미국의 메시지를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북한의 메시지를 들고 왔고 이번에는 미국의 메시지를. 가슴 뛰는 일이 이렇게 요즘 들어서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너무 좋습니다. 한 40대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특히나 그동안에 회담이 있다가 이렇게 또다시 위기가 오고 이건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이번에 뭐가 될래나 하는 설렘 같은 게 있어요. 될래나요? 네, 설렘이 있습니다. 자, 몇 분 오면 결과 보니까. 몇 분 오면 끝납니다. 근데 방송이. 안 그래도 짧은 분들 또 이 얘기하다 끝났습니다. 몇 분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굴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굴비요? 좀 있으면 이제 진달래 피고 이러면, 서해안 쪽에, 그러니까, 영광 앞바다죠. 영광 굴비인데. 네, 영광 앞바다. 칠산바다라 그래요, 그 길을. 이 굴비는. 너무 비싸다. 일단 지금 현재 인식은. 안 잡혀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너무 비싸서 어떤 거, 몇십만 원, 비싼 거는. 아니, 몇십만 원 안 해요. 그냥 한 두rum에. 하나에, 제 말은. 하나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보다 낮은 굴비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것은 이거 굴비. 부세. 굴비 아닌 것을 다 알면서도 굴비인 척하고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꽃필 때 되면 칠산바다에 가득히 이렇게 조기 떼가 올라와서 이제 제주도 남쪽에서 겨울을 나다가 이제 봄 되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되면 연평도 앞바다까지 올라왔다가 저 북한 해역까지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해유 어종인데 이제는 이놈들이 안 올라와요. 그게 이제 바꿔왔나요? 이제 이놈들도 올라와 봤자 잡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건지 아예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그냥 딱 북박이로 그냥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쪽 올라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자원 자체가 워낙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무자원도 줄어들었고 이동의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까? 기온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다 속의 일을 잘 모르는데요. 수상과학원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고기 마음이니까요. 그걸 확인을 해보면 저희도 잘 모르죠. 그거는 조기 마음인데. 조기 마음이죠. 어쨌든 조기가 근처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잡히는 게 워낙 적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원래는 아주 풍부했나 보죠? 아주 흔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 나이 때에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팥이 이래가지고 잠시 이렇게 물살이 많이 생길 때 일어나는 시장을 팥이라 그러죠. 그래서 칠산 앞바다 영광 법성포에서 조기 팥이가 있고 연평도에 조기 팥이가 있고 하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팥이 없습니다. 없었죠. 아예 조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영광굴비 이러면 항상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이자겸이 붙어요. 고려시대에 이름. 이자겸이라는 원래 외척을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들을
그 왕가에다 넣고 그것으로 이제 권력을 갖다가 이제 탐한 사람인데 그 인종 때 이제 영광으로 이렇게 귀향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굴비를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싸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는 굴비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이자겸이가 거기다 굴비라고 써서 이렇게 보낸 것으로 굴비라는 이름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고려왕한테 그 굴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굽힐 굴자에 안일 비자를 써서 보낸 것이다. 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조기를 보내도 이거 굽힌 것은 아니다 하고 이게 뇌물 아니야. 내가 지금 잘 받아내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죠. 맛있는 게 있으니까 좀 주는 거야. 뭐 이런 그렇죠. 거는 자존심 표현이었네요. 이게 그냥 뭐 정설처럼 찾아보면 정설이 아니에요? 예, 뭐 이자겸과 관련되는 자료든 굴비와 관련되는 자료든 어디들을 봐도 이게 이자겸이가 등장을 해서 그때의 뭐 굽히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보낸 직접 찾아보셨더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굴비라는 말은 우리말이에요. 아, 순우리말입니까? 순우리말이에요. 구비에서 온 거거든요. 구비요? 굽다, 구부러지다라는 거 있죠. 예, 예. 휘어진 거. 산 허리를 돌아서 가는 그곳을 산구비, 예, 산구비. 거기서 나온 것이다. 예,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면 옆으로 이거 꼬부라지면 이제 물구비 이러죠. 산고비, 물구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비가 굽다에서 온 거거든요. 굴비가 구비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확실한 겁니까? 네. 이 설은 지금 효준 선생님만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분들은 주장한 것은 없는데 제가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면 맞습니다. 이게 대체로 맞습니다. 대체로 맞습니다. 예, 황교익 설. 예, 황교익 설. 그 조기를 말릴 때 보면 예전에는 그 볏짚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말렸잖아요. 지금도 이제 엮어서 이제 말리는데 그 말려 놓으면 그 조기가 이렇게 등이 굽어요. 등이 굽은 조기이죠. 그래서 구비조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그 영광이나 이런 쪽에서 전라도 쪽에서 그 쓰시는 말들을 보면 굴비라는 말보다는 구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등이 굽은 조기라고 해서 구비조기. 예. 그러다 구비 이러다가 이제 굴비가 된 거죠. 그래서 엮어서 말린 거. 신빙성이 있네요. 그 엮어서 말린 것은 다 이 굴비예요. 그래서 민어도 굴비라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민어도 이렇게 엮어서 말립니다. 뭐 꽁치도 엮어서 말리면 이제 꽁치 굴비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 중에 그렇답니다. 하나다. 그렇게 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조기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굴비하면 바로 조기를 떠올리는데 굴비는 다른 어종에도 그렇게 쓰였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굴비 이러면 참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안녕. 내일 부속실장을 비공개 소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이것도 뭐 예상 가능한 뉴스입니다. 이제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뉴스가 점점 더 많이 나오겠죠. 예, 지금은 이제 대선 당시에 소위 이제 당선 축하금 혹은 비자금 대선 관련 해서 그 뒷돈들을 뉴스가 지금 나오는 중인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권 해석에 돌입했는데요. 정 변호사는요, 대검 차장이었던 시절에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도곡동 땅 의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지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 뉴스입니다, 이게. 예. BBK 2007년 때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지휘했다라는 변호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방어를 했다. 당신은 검찰에서 이명박 후보를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직접 수사를 했던 건 아니고 지휘를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게 다 아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분이 당시 이제 처음에는 도곡동 땅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1차
검찰의 발표가 있었고, 그때부터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나자. 특검이 출발했죠. 예. 근데 이제 이 정동기 전 검사 현 변호사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후보 시절에 앞길을 터준 사람이거든요. 검찰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때부터 변호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만 하다. 오랜만에 이름 나오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요,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서 네. 이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이름입니다. 네. 그때도 검찰이 아니라 변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황인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도운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전명 데이비슨이라고요. 허위 정치 공작 기억하실 겁니다. 공소장에는 이 전 청장의 혐의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은 허위 정보를 돈을 주고 샀는가 하면 국정원 간부가 국세청장에게 찾아가서 뒷조사 상황을 브리핑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거꾸로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이제 당시에 그 소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했냐 라는 뉴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해서 DJ 비자금 정말 오랫동안 흘러다니던 루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비밀 계좌가 있다라는. 비밀 비자금을 무슨 건물을 샀다는 이런 얘기 저도 오랫동안 들어왔거든요. 그런 루머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는 건데요. 다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헛소문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결론이네요. 예. 국세청과 국정원이 나섰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심지어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이요. 국세청장실에서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작전 상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사정기관들이 이걸 잡아내서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사실은 기회로 삼아서 뭔가 끝장을 내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안 나왔던 거죠. 예. 그런 사건입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두 개 정도 짚고 넘어갈게요. 예. 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기자회견이 어제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2시간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빨리 검찰 소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입장 발표가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사실은 그게 무의미하죠. 자연인으로 법률 대응만 남았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국면입니다. 안 지사는 그런 국면이고, 그 얘기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바로 민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남성이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들도 그렇겠지만. 그중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게 남성이 태생적 기득권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남자들은 스스로 이 점을 깨닫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인식할 기회조차가 없거든요. 또 이야기가 추가로 이제 나왔어요. 추가로 나온 얘기는 청와대 앞쪽까지 가면, 예. 청와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이제 마지막 경찰 라인이 뚫리면 군인이 나간다. 특전사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다라는 또 제보가. 굉장히 루머가 아닌 거네요. 당시 그런 루머가 있었고, 민주당에서 이제 공개 경고를 하기도 했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뭐 진위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진위가 아니라 그 저간의 사정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파악할 수 없으니까 넘어갔는데, 혹시 이거 자체를 반박하는 제보는 없습니까?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의 뉴스인데. 특전사 투입하고 뭐 군이 무력 진압을 하면 이거는 인명 사고가 나죠. 당연히. 예, 그렇죠. 군인데
이게 실제로 충격적인 뉴스네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반응이 또 예. 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예. 폭로를 한 이후에 예. 그 이후에 또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희가 추가로 또 제보가 된 내용이 예. 이 당시에 구홍모 중장이 구체적으로 회의 당시에 했던 멘트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시의 대상 이런 것들이 어제 좀 제보가 됐습니다. 구체적이네요. 예, 구체적인 부분인데요. 구홍모 중장이 당시에 수방사 참모들에게 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 네. 촛불을 진압해야 되니 병력 투입 준비를 검토를 해라라는 지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당시에 수방사 참모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조사하면 명백하게 다 드러날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보, 이게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네. 제보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회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제보자에 대해서는 말할 이게 수 없다. 금방 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이면은 자리에 있었거나 뭐 회의록을 작성했거나 뭐 직접 들었거나 뭐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병력 투입을 하는 회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합참이 입장을 내놨죠. 예. 예, 회의록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내용을 회의록에 남겼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희도 회의록이 네. 뭐 없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합참은 사실 병력 투입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입장을 내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이 회의는 수방사에서 있었던 거지 합참에서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사에서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입장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이거 군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군을 투입할 회의를 했다는 거는 구테타거든요. 그냥 예, 친위 구테타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친위 구테타죠. 이건 군이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당시 대통령 대행도 있고 예. 대통령만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군이 이걸 나섭니까? 실제로 어제 뭐 나온 얘기 중에 청와대 진입 시 특전사 투입 검토도 있었다고 하고 수방사에서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수방사하고 특전사하고 또 기무사는 이 쿠데타 방지 임무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부대들입니다. 근데 이 쿠데타 방지에 관련돼서는 청와대 경호실이 또 원래는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의에 수방사에서 열린 회의에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인가 또 보고는 어디까지 됐는가도 차후에 충분히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위수령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위수령 관련해가지고. 현재 이 탄핵 소추안이 그때 가결이 된 이후에 예. 이철희 의원실에서 예. 당시에 그 계엄령이나 이런 논의들도 예. 많이 그 경고가 되고 했던 뭐 상황이 계엄령 얘기도 막 나왔죠. 예. 예. 근데 위수령 얘기가 왜 나오죠? 위수령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 질의를 합니다. 2차례.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위수령은 주무부서가 합참이기 때문에 합참에서 국방부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질의 회신을 하려고. 예. 그때 위수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국방부에서 당시 한민구 전 장관이 위수령 존치로 다시 검토를 해라라고 2번 내려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요거는 아마 문건으로 내부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위수령을 근거로 해서 병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계엄령 같은 경우는 위수령과 다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국회에서 해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병력 동원에 대해서 인가하면 그 국회에 굳이 뭐 동의나 해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수령은 이전에 박정희 정부에서도 그 독재 정권 정권 연장을 위한 이런 수단으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김환영, 배현진 씨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전략 공천한다는 뉴스가 화제입니다. 두 언론인은 좌파 진영 언론 탄압의 희생양이라는 게 영입의 변인데요. 정당이 어떤 인재를 영입할지는 그 정당의 당연한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배현진 씨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시기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됐으니 보수 원점에서 그리 추정할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환영 전 KBS 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박근혜 정부 하에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인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사장 선임, 이사장 선출 개입이 폭로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길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했고 대법원 판결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면 박근혜 정부가 좌파가 되는 것이고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언론 탄압 프레임이 필요해도 그렇죠. 한 뼘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는 사례를 들고 나와야죠. 이렇게 허공에다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면 이건 정신이 나간 거 아니면 사기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사례는 너무 웃겨요. 예. 네, 세월호 보도로 굉장히 당시 문제가 됐었었는데요. 그것들이 기화가 되어서 해고가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길환영 전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해임이 확정이 되고 맞는 사례를 좀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라도.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박 4일 동안 방미 일정 시작했습니다. 대북 특사 다녔던 두 사람은 오늘 첫 일정으로요.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만납니다. 또 이후에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서 미 고위 관계자들에게 방북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급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들 중에 이제 이런 뉴스도 나와요.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 측에서, 문 대통령과 매우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이제 이전에 2번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아예 본인이 사실은 깊숙이 개입을 직접 목격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이게 실패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지속적으로 모든 정보를 단계별로 공유하려고 하겠죠. 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밝힌 바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재 아프리카 순방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 관련해서는요. 기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북한에서 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둘만 만나도 이게 어려운 법인데 완전히 다른 셋이 만나서 지금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한 발만 삐끗하면 다시 원점이거든요. 원점이 아니라 더 나쁜 거죠, 이제. 이렇게 좋아질 듯 하다가 나빠지는 거니까, 예. 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직접 한 겁니다. 살얼음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지금 이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번 봄 한미연합훈련에 미군의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군 소식통을 인용한 건데요. 한미연합훈련에는 미 항공모함이 참여하곤 했는데 이번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때는 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시점에 굳이 긴장을 더 강화하는 건 원하지 않겠죠. 네. 네, 다만 이 소식통에 따르면요. 미군은 전략자산의 훈련 참여 여부는 오래전에 결정된 거라서 이번에 최근 정적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는 합니다. 미국도 자존심이 있죠. 이렇게 말해야죠. 원래 예전부터 결정됐던 거라고. 물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구조적인 약자였단 말이죠, 여성들이. 그동안 사회구조적으로 느꼈을 공포를 남자들이 유사 체험하는 기회다.
많이 그래서, 느끼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누구를 막론할 게 없어요, 남자들은.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당연히. 물론 뭐, 거꾸로, 여자도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를 테지만, 이제 그 현상들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남자라면, 뉴스가 어마어마한 뉴스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게 유사체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가장 오래된 선천적으로 불균형했던 젠더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매우 드문 기회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할 기회 자체가 남자들한테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주어진 거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미투가 가져온 성과가 있다면 평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미투가 가져온 폭로, 가해자에 대해 집중하고 또 피해자가 보호받고 이것도 중요한데 좀 근본적인 얘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이 과정에서 남자들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욕망을 느껴요. 네. 그래도 예. 지금 굉장히 지금 피해자 중심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무서운 것도. 예. 2차 가해 굉장히 지금 위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가진 한계가 또 있어서. 예. 거꾸로 여성들도 이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진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따로 시간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런 종류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자, 그렇고 오늘 저희가 미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뉴스죠. 예, 제목만 읽어주십시오. 네. 지난 2016년 탄핵 촛불 집회 당시에요. 군 당국이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서 군 병력을 투입하는 계엄령이나 위수령까지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관련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군 인권센터의 김영남 상담지원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탄핵 정국 당시에 군에서 촛불 무력 진압을 하진 않았지만 모의했다. 이런 눈번호는 그때 있었죠. 예.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이런 의혹이 군 인권센터에서 제기됐는데, 근거가 뭡니까? 국방부가 당시 이제 위수령 폐지를 막기 위한 시도를 했었고, 또 현재 육군참모차장인 구홍모 중장이 당시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 시절에 이 무력 진압을 검토하는 회의를 주재했었다라는 제보를 복수로 좀 제보를 받았고 저희가 이거를 좀 오랜 시간 동안 크로스 체킹을 해서 이 사실을 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크로스 체크된 거죠? 복수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복수로. 예, 서로의 얘기가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지를 좀 크로스 체킹 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보 내용과. 당시에 이제 구홍모 중장 지금 육군참모차장인 이 수방사령관이 실제 회의를 주재를 했었다고 하고요.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탄핵 기각이 될 경우에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을 투입시킬 계획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 회의를 주재했었다고 하고 실제 국방부 내에는 당시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군을 투입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탄핵이 기각되기 전에 군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가 제보가 된 건 아니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어제 그 MBC에서 또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특전사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청와대로 시위대가 진입하면 병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또 검토가 있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긴장을 미국 입장에서도
강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하되 항공모함은 참여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뉴스가 나오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대북 특사단의 1박 2일 방북 뒷이야기도 나왔습니다. 4월 말 정상회담 성사 등 정부가 특사단 방북 후에 발표한 6개 항목에 대해서요. 문재인 대통령 제안을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과 접견하는 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작한 말인데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라고 합니다. 김여정 부장을 갔을 때, 그때 전달이 된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미리 간 거죠. 예, 미리 간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준비를 했을 텐데요. 예. 마인드맵을 그렸겠죠. 이럴 경우 저렇게, 이럴 경우 저렇게. 근데 그냥, 먼저 얘기를 꺼내서 다 수용해버렸다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할 것이다.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참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 체제를 완전히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네, 시작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소식입니다. 2007년 대선을 전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 5명이 모임을 만들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요. 어제 저녁 KBS가 보도했습니다. 당선 축하금을 미리 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여기 멤버로는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이 있고요. 또 이상득 전 의원과 김백준 전 기획관이 전담이었습니다. 5인 수금단이죠. 수금단.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당선이 되지 않았는데 매우 준비됐어요. 보니까 역시 네, 당선 수금단. 3주 전부터 예, 이렇게 움직였다는데요. 동문 2명이네요. 동문. 네, 동문이 있습니다. 송정호 전 장관하고 천신일 회장은 동문이고 한 사람은 집사고 한 사람은 형이고 한 사람은 멘토라고 불리는 분인 최시중. 예. 방통위원장.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돈을 동시다발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인맥을 활용해서 돈을 낼 기업체를 골랐고요. 그런 다음에 개별적으로 수금을 해서 전담 마크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때 이제 뉴욕자가가 등장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대버그룹 성동조선해양 이런 등장하는데 재벌급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듣는 회사들이 대버그룹이나 성동조선해양은 어떤 회사입니까? 예, 다들 그래도 중견 회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휴게소라고 알려져 있는 휴게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휴게소. 예. 대버그룹이 이런 네, 거. 건설사이기도 합니다. 성동조선해양도 분야에서 중요한 그렇죠. 회사군요. 예. 뉴욕자가만 아니네요. 네, ABC 상사도요, 나름의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을 미리 준비해서 받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억 원 건넸다라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중견 혹은 뉴욕제가를 운영하던 이런 정도의 규모에도 사전에 돈을 받았는데 이 뉴스를 보면 재벌들은 어떻겠는가, 예.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돈을 그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많은데요. 네, 현재 문건이 나온 게 이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굉장히 불러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라고요.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에서 오는 휴대전화 연락 모두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 포스코를 비롯해서 자원해결을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근데 박영준 전 차관이 오지 않더라도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고 이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자신하고는 있지만요. 대선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인 네트워크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모금한 돈을 사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비서관 출신이니까요. 자, 다음 순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만든 비자금 중에서 수십억 원을 2007년 대선에 사용했다라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300억 원 중에서요. 10억 원을 MB 캠프에 유입된 사실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였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김희중 전 청와대